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더 오를 분위기 속에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과 정부 정책 관련해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경제 성장률 매년 나오긴 하는데 올해 보니까 2%가 안 되더라고요. 꽤 낮은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아시아 외환 위기, IMF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면 사실은 가장 낮은 숫자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많은 정책 기관들에서 발표를 내년 성장률,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죠. 발표를 하는데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10월 달에 나왔던 IMF에서 2%. 근데 그 이후로 나온 숫자들은 전부 다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7, 마지막으로 나온 정부는 1.6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 부분, 설비 투자나 주택 투자 부분이 굉장히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사실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네거티브 마이너스였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도 이런 무역 쪽에서 안 좋은 수출 쪽에서 안 좋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아서 사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굉장히 어두운 편입니다. 네. 전망도 어둡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직장인들이 아마 직감하실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아이스크림부터 그렇죠.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고요. 또 이제 1분기부터는 전기가스 요금, 아마 4월부터는 이제 시내버스부터 이제 이 지하철 그리고 택시 요금까지 그리고 또 이 지방 공공 요금이 또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지난해 한 해 동안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난해도 5%가 넘는 IMF 이후 최고의 24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경험했는데 이게 사실은 기저효과라고 해서 지난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추산 3.5%에서 6%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변수가 바로 이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은 굉장히 파장이 좀 커요. 네. 특히나 전기가스 요금 그리고 특히 아마 이제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됐잖아요. 유류세 인하 폭이 다소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휘발유 가격 사실은 주유소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이제 유류세를 37% 인하폭을 갖고 온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원, 20원, 30원씩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한 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떨어지더라. 그렇죠. 라는 이 역설 때문에 아마 올해도 굉장히 물가 때문에 그리고 금리 때문에 힘든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이 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설 성수품 가격은 정부가 항상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것도. 사실 그 우리가 지난 이제 추석 명절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건 비슷비슷해요. 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설성수품을 뭐 2배 내지 3배 이상 물량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할인 쿠폰이나 이제 이 각종 할인 행사를 통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또 이것도 안 된다. 국내에서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할당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입해서 물량을 풀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계란이 비슷할 거예요. 계란이 이제 지난해 이전에는 주로 이제 미국산 하얀 달걀을 이제 좀 수입해다 풀었다면 그렇죠. 요즘 스페인산 우리랑 비슷한 노란 달걀이에요. 노란 달걀을 갖다가 이제 푸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1월이 지금 코앞이에요. 바로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이 이번 주에 나올 텐데 물론 뭐 비슷한 저번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명설 대책과 이제 비슷한 유에 나올 텐데 그 이제 고물가 속에 가장 이제 이 영향을 받는 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취약계층이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알 수 있을지 그리고 물가난에 고통받는 이제 이 서민들이 어떻게 이 이제 고물가를 조금은 좀 녹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담길 텐데 아마 그다지 굉장히 획기적인 네. 뭐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물가에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잡게 두고 있는 만큼 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 성장률이 낮을 것이다 얘기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오르고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한은에서 이제 뭐 총재께서 하는 얘기도 올 뭐 상반기 중 혹은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쯤에
이제 잠재 성장률 밑으로 아마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저널리스트 분들께서 사실은 70년대에 정의를 내린 것이라서 이 정의가 사람들마다 쓴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데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뭐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저성장과 이제 맞물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올 상반기 혹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저희 경제가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가 올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GDP의 한 30% 이상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은 네, 굉장히 제약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수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올해 경제 전망이 스태그플레이션, 단순히 스태그플레이션뿐만이 아니고 조금 많이 어두운 편으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하고 하는 같은 경우에 물가 잡겠다고 하긴 하지만 말씀해준 것처럼 뭐 석유값도 워낙 원유값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요금 부분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미 오른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것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물가가 올 한 6월 정도 피크를 치고 나서 슬슬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물가가 6월 달에 굉장히 작년 6월 달에 높았던 것은 원유 가격이나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고요. 그것들은 사실 6월 피크를 치고 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디서 많이 오르고 있냐면 외식 가격 그리고 저희가 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 우유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다 가공식품, 원유를 가공하는 가공식품들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지금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이제 생필품으로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아무래도 이 저소득층, 아무래도 그 소비 중에 비중이 생필품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사실은 오늘 제가 오면서 들어보니까 내일 전국이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서울은 영하 9도, 철원 영하 18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국 평균 기온이 저희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긴 한데 더 어려운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아마 저소득자 중에서 영끌 해서 금리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부동산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나 걱정하실 텐데 작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오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최대 리스크 파월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난해 3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래서 그다지 걱정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3월부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에 보조를 맞춰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렸거든요. 우린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서 2년 전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려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차례 거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0.5%이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3.25%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이 금통위에서 우리 금통위원들의 점도표를 공개를 했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적정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냐? 6명 가운데 3명은 3.5% 정도면 한 번 정도 추가 인상하면 상단이 아니냐라는 의견이고 2명 정도는 그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3.75%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아마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종 금리 3.5%도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즉 미국이 1월에 이제 FOMC 회의가 없고 2월 첫 회의에서 정말로 2연속 빅스텝을 갈 경우 지금 4.5에서 한꺼번에 5로 가고 5.25 더 올라갈 경우 한은도 거기에 조금 이 보조를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든 대출이 상단이 7%를 다 뚫었어요. 이미 전세 대출은 8%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용대출도 포함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1년 거의 3개월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폭만을 놓고 보면 2.75%가 됩니다. 이걸 1인당 0.25%포인트 금리 올릴 때 1인당 이 가계이자 부담이 한 16만여 원 이상 넘게 이제 이 추가되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인상폭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영끌하셨던 분들 이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특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특히 노도강, 서울 지역에서도 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좀 이 접근성이 좋은 이게 좀 6억 원에서 7, 8억대 이제 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고민하고 있어요. 집값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대출 이자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 시점에서 매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추가로 금리가 더 얼마나 더 오르느냐에 따라서 아마 가져가느냐 이걸 감내하느냐 지금 내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이 이자 추가되는 이자 부담을 감내할 수 있냐 이걸 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 장관도 첫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거래 절벽과 미분양 해소 대책이 있다.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이제 규제 완화책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규제 서울과 경기 네 곳 빼고는 지역 규제 다 풀었죠. 다주택자,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고 보면 금융 규제 가운데는 총부채 상한 비율 규제, DSR 규제를 빼고는 대부분 다 풀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와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했다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이제는 돈 있는 사람도 돈 더 대출 일으켜 줄 테니까 네. 가수요라도 지금 좀 사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물론 굉장히 경착륙만을 막아야겠다는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예.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걸 다시 정말 자칫 잘못하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의 고민이 클 텐데 아마 이것도 아마 이번 주 내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뭐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내일쯤 되면 웬만한 규제는 다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많이 이제 돈을 내더라도 내 자산이 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자산마저 없어지게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정부가 지탱해 줄 수 있느냐라는 고민도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최근에 주택 가격의 저점이 언제였는지를 보니까 네. 2019년 한 8월, 9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말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주택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한 2019년에 저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실 것이냐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에 집을 사신 분들이 이제 맞아요. 문제가 되시겠죠. 그분들이 사신 집이 어느 정도냐고 생각을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00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주택 재고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주택 시장 관련돼서 정책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는 올라갈 때는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이것저것 해볼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실 해볼 정책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는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고 있고 하지만 아까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주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반전이 됐을 때 네. 지금 풀어놓은 규제들이 다시 그 주택 시장을 굉장히 화염에 들끓게 할 가능성도 또 존재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22년, 21년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도 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 IMF 때도 보면 이제 안정된 직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은행원 하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안정되겠다고 생각했다가 IMF에 큰 칼바람을 맞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은행권이 또 다시 감원바람 얘기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해 이제 말부터 시작해서 유통, 금융, 해운 뭐 주류 업체까지 굉장히 도미노 희망퇴직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특히나 금융권은 네. 희망퇴직 연령대가 확 낮아졌어요. 1982년생, 아. 그러니까 40대예요. 네. 40대라면 한창 돈이 필요한 시기이고 뭐 가정부터 이제 자녀 부양에 이르기까지 주택 이제 대금까지 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미국과는 달리 미국은 사실은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굉장히 좀 쉬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40대에 퇴직해서 재취업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영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고용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년치 많게는 월급을 더 주어가면서 이제 내보내는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추산으로 보면 올해 이제 이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해 그나마 정부의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이긴 하지만 80만 건은 웃돌았거든요. 네. 근데 정부 추산 올해는 8분의 1 토막 거의 10만 명 남짓으로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이 얘기는 지금 물가가 성장률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2년 연속 굉장히 물가가 높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직장인들의 소득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마저 흔들린다. 네. 굉장히 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IMF 외환위기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했던 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추위가 있을 때 전국 평균은 의미가 없다. 우리 지역이 얼만큼 추우냐, 내한테 얼만큼 추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상반기에 좀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쨌든 재정은 건전성을 조금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다른 정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쓰겠다. 조금 더 조금 너무 팽창적인 정책으로 가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지는 장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감세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실수들이 금융시장을 아주 굉장히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저희가 예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도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시점에서 재정 정책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박하게 쓰는 것이 조금 더 물가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얘기인즉슨 결국 이제 내년에 정부가 쓸 것 자체 파이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부분 이제 65%를 앞부분에 상반기에 쓰겠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물가를 관리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특히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내년 봄으로 어떻게 우리가 연착륙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지점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실은 모든 정책적인 그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세계 경제가 좀 좋아져야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질 텐데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내년에 과연 올해죠. 올해는 과연 우리 세계 경제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언제까지 좀 참으면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그 대외적인 지금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의 올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혹은 그 시그널을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갈 것이냐.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잦아들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감염 확산 같은 것들이 광범하게 일어날 것인가. 특히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중국의 춘절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춘절 같은 경우에 농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염들을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연착륙을 할 것인지 혹은 경착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우리 경제 혹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 두 부분과 하나 더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앞서서 뉴스 이제 들으신 분은 IMF가 추가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치를 또 낮출 태세예요. 특히나 우리의 교역 상대국 빅3라고 하면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들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이 세 개의 국가가 공이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IMF는 지난해 10월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2%포인트 낮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다보스 포럼에서 추가로 더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아마 2% 초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2.2 정도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빌 언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거의 제로 내지는 0.5 내지는 1% 성장을, 유로존은 이미 침체됐다고 보는 국가 전문가들이 많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회복시켜주면 좋지만 그러나 지금 IMF 예상으로는 이 난국 오히려 더 이 위드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3개월 정도, 3에서 6개월 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과연 올해 4% 성장, 5% 성장 가능할 거냐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지난해는 그나마 수출이 못한 걸 내수가 좀 받쳐줬어요. 민간 소비가.
보복 소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11월에 해외 여행객 300만 돌파했고요. 12월에 400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6% 민간 소비가 그나마 우리나라 성장률을 견인했다면 올해는 그것조차도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절반 정도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기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 있어요. 뭐 새출발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는 탕감해주거나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작 호응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지금 저금리로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기준을 높여가고 있는데 호응도가 낮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매력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낮다라는 건 분명히 허들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허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돈이 적절하게 좋은데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기획재정부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경제 전망과 대책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